요양원에 버려진 70세 할머니의 극적인 인생 반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노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발길을 끄는 아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보에 따르면 남편이 몰래 준비해둔 5억 원의 유산을 발견한 할머니가 인생 2막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이 150억 원대 투자 사기로 구속된 후 할머니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할머니가 보인 반응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정희는 알루미늄 창틀에 이마를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공허한 건 창밖 풍경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죠. 어머니, 이것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아들 박도윤이 건넨 서류를 바라보는 정희의 눈에 옅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그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윤아,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저 바쁘다는 듯 시계를 확인할 뿐이었죠.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20년 전 남편 이성우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희는 22살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아파트에서 청소를, 시장에서 야채 다듬는 일까지. 도윤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때까지 정희는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았죠. 엄마 덕분에 대학 나왔다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도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어요.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윤서영도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정희는 며느리 윤서영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차가워졌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조차 간섭이라며 못마땅해 했죠. 식사 준비를 도우려 해도 어머니 방식은 너무 구식이라며 거절했고 집안일을 도우려 해도 그냥 쉬세요라며 멀리했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래, 서명할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이름을 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70살 남은 삶을 낯선 요양원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만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도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 됐어요. 내일 아침 일찍 짐 싸서 준비해 주세요. 제가 9시에 데리러 올게요. 도윤은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매끄럽게 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처럼 척척 나왔죠. 정희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차가워졌을까요? 큰 회사에 취직하고 윤서영을 만나 결혼한 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도윤아, 잠깐만.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도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거기, 요양원. 면회는 자주 올 수 있는 거니? 도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했죠. 물론이죠.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알았어요. 그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현관문이 닫히고 정희는 20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도윤이 자라온 모습, 손주들과 보낸 시간들. 모든 기억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8시부터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50년 인생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결정하는 일마저 가슴을 아프게 했죠. 이건 성우 씨가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니까. 손에 쥔 청자색 브로치를 바라보며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8번째 결혼 기념일 이성우가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브로치였어요. 그로부터 2달 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정희는 브로치를 꼭 쥐고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아, 이것도. 서랍에서 꺼낸 가족 사진첩을 들여다보던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이 첫 돌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간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정희는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쳐 아들을 키웠죠. 초인종 소리에 정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죠. 준비 다 됐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어색한 공기를 채웠어요. 정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익숙한 거리, 자주 가던 시장, 손주들과 놀았던 공원. 모든 것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요양원은 시설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의 말에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물끄러미 창밖만 바라봤죠. 시내에서 30분 정도 달렸을까요? 차는 평화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3층짜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외관이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최 원장님,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로비에서 도윤은 중년의 여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 원장은 환한 미소로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박정혜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가족에게 버려진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텐데요. 3층 8호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최 원장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몇몇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공허한 눈빛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죠. 여기가 어머니 방입니다. 두 분이 함께 쓰시게 될 거예요.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이미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송할머니, 새로운 룸메이트 오셨어요. 잘 지내세요. 송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체념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럼 짐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식사는 12시에 1층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최 원장이 나가고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벌써 가려고요? 도윤아, 좀 더 있다 가지 그러니? 도윤은 시계를 확인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에 올게요.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조금 더 무너져 내렸어요. 자식들은 처음엔 다 온다고 해. 하지만 결국 발길이 끊기지. 송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아들은 약속했어요. 주말마다 오겠다고. 송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었어.
첫 달에는 2번 왔다가 둘째 달에는 1번. 그러다 아예 안 오더라고. 정희는 침대에 앉아 캐리어를 풀기 시작했어요. 송할머니의 말이 사실이길 바라지 않았지만 어딘가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혼자야.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편해. 송할머니의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려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이 그녀의 노년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정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죠. 이제 나는 혼자인가?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2번째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마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진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3일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만 억지로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죠.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더 우울해지기만 해. 나랑 정원 좀 걸을래? 송할머니가 제안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좀 더 쉬고 싶네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자식에게 버려진 불쌍한 노인으로 보일까 두려웠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때? 아이들은 잘 지내니?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점점 짧아졌어요.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사흘째는 아예 답장이 없었죠. 그날 밤 정희는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적시며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 이성우가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삶의 전부를 도윤에게 쏟았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재혼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복도 뒤로 밀었죠. 오직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 불빛 어딘가에 도윤이 살고 있겠지요. 지금쯤 잠들었을까? 혹시 엄마 생각은 할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도윤의 답장은 없었어요. 대신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죠. 박정혜님 안녕하세요.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상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요양원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정희는 의아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도윤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답장을 보냈죠. 네, 괜찮습니다. 오후 언제든 방문하세요. 오후 2시 접견실에서 정희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정혜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실 고인이 되신 이성우님의 유언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이성우님께서는 생전에 특별 신탁 계좌를 개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셨죠. 정희가 70세가 되면 이 계좌를 열어달라고요. 강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죠. 정희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이 돈을 마련했어. 우리 아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의 인생 후반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성우.
그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걸까요? 계좌에는 현재 5억 원이 있습니다. 20년간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에요. 이 돈은 온전히 박정희님의 것입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5억 원? 평생 그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런 돈을? 강민석이 설명했어요. 이성우님께서는 재직 중이던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식이 크게 성장했고 또 생명보험금도 일부 투자되었죠. 그분의 선견지명이 대단하셨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남편은 떠나면서도 그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는데 정작 아들은 계좌 이전 절차는 제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강민석의 질문에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의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어요. 왠지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요양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할머니는 그런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 표정이 달라졌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 이성우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죠. 정희야,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일주일 후 정희는 작은 캐리어를 다시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을 떠나기 위해서였어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정말 나가실 건가요? 여기가 편하지 않으셨나요? 최 원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시설은 좋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부럽네. 용기 있는 결정이야.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은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었죠. 가끔 놀러 올게요. 정희는 말했지만 송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앞만 보고 가. 뒤돌아보지 말고. 강민석 변호사가 요양원 앞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정희는 서울 북부의 조용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어요. 강남의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전철역과 가깝고 공원도 있는 아늑한 동네였죠. 여기가 새로운 집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강민석이 열쇠를 건네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50평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25평 아파트였죠. 정말 좋네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강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성우 씨가 부탁하신 일을 마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정혜 씨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새 인생.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정희는 빈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은 흰색이었고 바닥은 밝은 원목이었죠.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창틀에 비치며 따뜻한 기운을 전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정희는 가구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죠. 다음 날 정희는 일찍 일어나 근처 가구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가구를 고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원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골랐죠. 이 소파는 어떠세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정희는 푸른색 소파에 앉아봤어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네,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 화분도 함께 주세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가리키며 정희가 말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해보고 싶었죠. 일주일 동안 정희의 집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소파와 침대, 식탁, 그리고 작은 책장까지. 모두 그녀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어요. 예쁜 그릇도 샀고 화분도 여러 개 드렸죠. 창가에 놓인 5개의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싱그럽게 빛났습니다. 이제 뭘 할까? 정희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아들 도윤에게 새 주소를 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희가 요양원을 나온 것도 모를 거예요. 일단 나부터 챙기자. 결심한 정희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용기를 내어 집 근처 복지관을 찾았죠.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요. 혹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요가 수업, 수채화 교실, 스마트폰 활용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봉사활동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정희는 눈을 반짝였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봉사가 있어요. 경력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교사는 아니었지만 도윤이 공부할 때 많이 도와줬었죠. 아이들을 좋아했고요. 그거 신청할게요. 그리고 수채화 수업도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과는 달랐어요. 오로지 박정희라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문득 남편 이성우가 그리워졌죠. 성우 씨,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 정희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정희야. 첫 봉사활동 날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었죠. 할머니, 이 문제 어려워요. 초등학교 3학년 민수라는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았어요. 함께 풀어볼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따뜻함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수채화 수업에서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칠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점점 실력도 나아졌죠. 정혜 씨, 감각이 있으세요. 계속 그리시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강사의 칭찬에 정희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거울을 보며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들은 푸른 새싹을 틔우며 생기를 더했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수채화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빈집은 어느새 박정희라는 사람의 색깔로 채워졌어요. 아침 8시 정희는 요가 매트를 거실에 펼쳤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요가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균형을 잡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능숙해졌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복지관 강사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정희는 마지막 동작을 마쳤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요가를 마친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화요일이니 오전에는 봉사활동, 오후에는 수채화 수업이 있었죠. 민수,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까? 아동센터에 도착한 정희는 항상 그녀를 기다리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과학 문제집을 펼쳤어요. 할머니, 오늘은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 배웠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합성? 그럼 우리 창가의 화분들이 하는 일이구나. 함께 알아볼까? 봉사활동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도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건 2달 전이었어요. 도윤아, 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 시간 되면 놀러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가끔은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죠. 더 이상 도윤이 언제 연락할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희 씨,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수채화 강사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장소. 문득 20년 전 남편 이성우와 함께 갔던 바닷가가 떠올랐어요. 도윤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죠. 가족 3명이 모래사장을 거닐며 행복했던 그 순간. 있어요. 바다를 그리고 싶어요. 정희는 붓을 들고 천천히 물감을 풀었습니다. 푸른색과 회색을 섞어 바다를,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석양을, 작은 점들로 모래사장 위에 3사람을 표현했어요. 붓끝에서 옛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와, 정혜 씨. 정말 감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네요.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있나요? 강사가 물었을 때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네, 오래전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문득 그림을 들고 오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가지러 가면 되니까요. 요즘 정희는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서와 광고지 사이에 낯선 봉투가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 뜯어보니 도윤이 다니던 회사의 로고가 찍힌 편지였습니다. 박도윤님의 퇴사 안내문.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당황했어요. 도윤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요? 언제? 왜?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물어볼 방법이 없었죠. 저녁을 준비하며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서운했어요. 도윤은 정희가 요양원을 나와 새 삶을 시작한 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퇴사 사실도 굳이 알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나의 삶에 집중하자. 도윤은 어른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야. 자신을 다독이며 정희는 문득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전 대기업 임원 박도윤 씨가 15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도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박 씨는 지난해부터 지인들과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대부분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희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사기?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었어요. 화면은 법원으로 들어가는 도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을 지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도윤 뒤에서 걸어 나오는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윤서영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구속된 것 같았어요. 피해자들은 박 씨 부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기꾼이 되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윤이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잘못된 길로 빠진 걸까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만약 이 일이 6달 전에 일어났다면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윤의 문제는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인생은 정희의 것이었죠. 내일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하지만 도윤은 그동안 한 번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양원에서 나온 것도 모를 텐데요.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이 창가의 화분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가 정성껏 키운 식물들은 이제 싱그러운 잎을 내고 있었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비록 마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새벽 3시 초인종 소리에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지? 이런 시간에.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어폰을 통해 보이는 얼굴에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초조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음성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님을 통해 알았어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윤은 말끝을 흐렸어요. 정희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자 도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차라도 마실래? 정희가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곧 경찰에 자수할 거예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뉴스에서 봤단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했고 한 번만 숫자를 부풀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서영이도. 우리 둘 다 욕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정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변명 같은 설명이 그저 슬플 뿐이었어요. 서영이는 어디 있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갔어요. 해외로. 나만 남겨두고. 그래, 결국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윤서영이 처음부터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했을 텐데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정희는 의아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5억이. 증거금으로 내면 구속 집행을 피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였군요. 도윤이 찾아온 진짜 이유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을 알고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거야.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절실해요. 엄마가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나는 감옥에 가면 인생이 끝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절박함 뿐이었죠. 내가 날 요양원에 버렸을 때 그런 생각했니?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도윤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니? 아니면 내 삶에서 나를 치우고 싶었던 거니? 엄마,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걸려 있다고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화분의 실루엣이 보였죠. 그녀가 정성을 들여 가꾼 식물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날 버리는 거예요? 당신 아들인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지. 여기 좀 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나 감옥 가면 죽어요. 이해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10살 때 전학 가서 적응하지 못해 울던 모습, 고등학교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얼굴, 대학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워하던 표정.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아, 내가 한 일을 직시하고 책임져야 해. 그게 진짜 용기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이 쉽죠. 엄마는 편하게 살면서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당신처럼 평범하게 살 걸 그랬어. 그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기 농장에서 일하며 허리가 굽었던 기억,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편한 삶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치열하게 살았단다. 다만 남의 돈을 훔치진 않았을 뿐이야.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침묵이 흘렀고 그는 결국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찾아온 것도. 문 앞에서 도윤이 돌아봤어요. 마지막 희망을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단호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의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창가로 돌아와 정희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성우 씨, 내가 잘한 걸까요? 정희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인생도 대신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도 겨우 바로 세웠는데.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텔레비전에서 도윤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프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 가는 길 정희는 복지관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정혜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복지관 친구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찾는 것.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문득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도윤이 자신의 길을 찾길,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잠시 자책감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책임지게 하는 것. 정희는 햇살이 가득한 복지관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정희는 복지관 전시실 앞에 서 있었어요. REMEMBER 기억의 풍경 마이너스 복지관 수채화 동아리 정기 전시회 포스터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혜 선생님 긴장되세요? 옆에 선 복지관 강사가 물었어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1년 동안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네, 조금요. 제 그림이 전시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실 문을 열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10점의 수채화가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그중 4점이 정희의 작품이었죠. 바다를 그린 그림, 공원의 풍경, 창가의 화분들, 그리고 아들 도윤이 어렸을 때 모습을 담은 초상화. 와, 이 초상화 정말 감동적이네요. 누구인가요? 옆에 선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오래전 모습이죠. 방문객은 그림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도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사랑, 아픔, 그리고 용서까지. 도윤은 1년 전 구속됐습니다. 재판 결과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3년으로 감형됐어요. 정희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도윤이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대신 정희는 매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저 일상을 담은 소소한 이야기들. 화분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수채화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도윤의 첫 편지가 왔어요. 엄마, 늦게 답장해서 미안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또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 편지를 받고 정희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정혜 씨, 손님들이 오고 있어요. 준비해야죠. 복지관 원장님의 목소리에 정희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전시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복지관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었지만 가끔 낯선 얼굴도 보였습니다. 저기 있는 분이 정희님이세요? 낯선 방문객 한 명이 물었고 정희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미술협회에서 온 김현우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미술협회라니? 그저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인데. 특히 이 초상화가 마음에 와닿네요. 삶의 경험이 묻어나는 붓터치와 색감. 정식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1년 전에 복지관에서 처음 배웠어요. 김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시니어 아티스트 특별전에 이 작품을 출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다른 전시회에 출품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제 그림이 괜찮은가요? 김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 발전할 부분이 있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대단해요.
그게 진정한 예술이죠. 전시회를 마친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던 자신이 이제는 작품을 전시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겸손했죠. 도윤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오늘이 전시회 날이었죠? 어땠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전시회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응, 생각보다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와줬고 내 그림도 칭찬받았단다.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진작 그림 그리는 걸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엄마, 내가 곧 모범수로 분류돼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대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와도 엄마 집에 가도 될까요? 정희는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절할 수도 없었죠. 도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먼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네. 이해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요양원에 모셨던 것도 연락 안 했던 것도 다 내 잘못이에요.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지. 네. 그리고 엄마 서영이 소식 들으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도윤은 볼 수 없었겠죠. 아니, 어떻게 됐니? 필리핀에서 체포됐대요. 인터폴에 의해. 곧 한국으로 송환된대요.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도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괜찮아, 도윤아. 넌 이제 홀로 설 수 있어. 네. 엄마 덕분에요. 그땐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그때 도와주셨다면 난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몰랐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문득 도윤의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니어 아티스트 전시회를 위해 새 작품을 구상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떠올랐지만 가장 선명한 것은 햇살 가득한 창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창가에 놓인 화분들, 이제는 꽃을 피운 식물들처럼 정희의 인생도 비로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붓을 들고 천천히 물감을 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3년 후 정희는 73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만 정희에게 이 숫자는 자랑스러운 여정의 기록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개인전 삶의 색채가 열리는 날이었죠. 정희 선생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갤러리 큐레이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시장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까지. 네, 시작하세요. 정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시장 중앙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첫 번째 전시회 이후 서울미술협회의 추천으로 여러 시니어 작가전에 참여했고 마침내 자신만의 화풍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정희는 늦깎이 화가로 불리며 많은 노년층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세 번째 전시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삶의 색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고, 때로는 복잡하게 섞여 있기도 해요. 제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림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2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죠. 첫 번째 구역에는 어두운 색조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별, 상실, 고독. 정희가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을 표현한 작품들이었어요. 이 시기는 제 인생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없다면 봄도 없겠죠?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에는 조금씩 밝아지는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분, 새로운 친구들, 아침 햇살. 정희가 새 출발을 한 시기를 담은 작품들이었죠. 마지막 구역은 가장 밝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가득했어요. 꽃이 피다, 춤추는 빛, 내일의 약속. 최근 3년간의 행복한 시간을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가장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화해라는 제목의 대형 캔버스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추상화였지만 자세히 보면 모자의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여정이죠. 정희의 설명이 끝나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익숙한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45살이 된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더 부드럽고 겸손한 얼굴이 되어 있었죠. 왔구나.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1년 전 가석방되어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모자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품들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저 가운데 있는 화해. 우리 이야기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야기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하자.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인생 이야기가 벽에 걸린 그림들로 펼쳐져 있었어요.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이어지는 여정.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희가 물었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재미있고.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누구?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죠. 정희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랐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낮의 태양처럼 밝았습니다. 정혜 씨, 오늘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복지관 친구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정희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과거의 그녀라면 상상도 못했을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줄 알았지만 결국 새로운 인연들이 그녀를 찾아왔죠. 전시장이 조용해질 때쯤 정희는 혼자 남아 자신의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각 작품마다 그녀의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화해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나답게 살아.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림을 비추자 색상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삶도 이제 진정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집 창가에는 여전히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심었던 작은 식물들은 이제 훌쩍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정희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낸 여정. 거실 벽에는 남편 이성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직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색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희는 두려움 없이 그 색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정희는 스케치북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연필을 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는 듯한 분위기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